지난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맞은 시마네현. 일본 우익단체와 항의 방문한 한국 시민단체와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일본 각지에서 몰려든 우익단체들로 시내는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해온 행사. 그런데 아베 정권 이후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今日は東京から来て、やっぱり今こういう状態で選挙されてるわけですから、だからこういう風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だから早く元の状態に戻してもらって、静かにこの日を迎えられるようにしてほしいです。 정부 차원의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던 아베 내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무관을 파견하고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까지 참석했다. 安倍内閣は一昨年12月の発足とともに歴代内閣で初めて領土担当の大臣を置きました。我が国の領土である竹島は政府、地元の皆様のみならず国民全体で力を合わせて対処する必要のある課題だと考えております。 이날 참석자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시마네현 의장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위안부 문제에 민감했다. 伊予川澄久島根県議会議長がご挨拶。 이날 시위는 시마네현뿐 아니라 도쿄 중심에서도 벌어졌다. 일본 전역에서 일어난 우익의 시위. 과연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각종 언론의 기사를 연재하는 요코다 하지메 씨는 지난 몇 년간 아베 총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取り上げた番組が、政治介入で、きっかけは週刊金曜日という雑誌でですね、安倍晋三の正体という連載記事を、5年ぐらい前に書いたことがあって、連載チームを組んで、記事を書いてですね、それ以来ずっと追っかけてきてですね。 최근에는 NHK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데 방송 관계자의 잇단 망언 때문이다. NHK 모미 가스토 신임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취임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쟁 시 군 위안부 존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기 때문이다. 従軍慰安婦がね、韓国だけにあって他になかったという証拠がありますか？他の国にもあったということはどこの国？ 사과를 했지만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 회장의 위안부 역사 부정이 사실상 아베 총리의 내각의 입장과 같다는 것이다. 人を人さらのように連れてきた事実があっ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それは証明されていな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됐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보수 모임에서 중책을 맡았다. 그가 사무국장을 맡았던 일본의 앞날과 역사를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 그는 회원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 내용을 빼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기자는 우리에게 책 한 권을 보여줬다. 위안부와 관련한 아베의 발언이 담겨 있다는 책이다. この歴史教科書への疑問という安倍さんたち若手議員がまとめた本なんですが、ここに安倍さんの発言が載ってて、新会長と瓜二つの発言をしていると。でそれはキーセンハウス発言と。 실제로는 한국에 기생집이 많았고 그런 장사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활동이 터무니없는 행위가 아니라 생활 속에 꽤 녹아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는 글 등 위험한 발언이 담겨 있었다. 아베 총리는 과거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의혹이 사실일까? 우리는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프로듀서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현재는 방송 일을 그만두고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가타 고조 씨는 지난 2001년 여성국제전범재판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다. 위안부, 가해병사 등 실제 인물들의 모의 재판, 당연 관심도 집중됐다.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자료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방송 전날 갑자기 내용이 뒤바뀌었다고 한다. いや僕はだからNHK で、32年いてでずっと番組を作ってきたわけですけれども初めて放送の後泣きましたね。でそんなことはその時だけですね。でとても悔しかったしそのなんか番組がこれほど変わったっていうことは初めてのこと。 몇 장의 종이를 보여줬다. 방송에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내용별로 정리해둔 표라고 했다. この辺みんな赤いのがなくなっていて 원래 나가기로 했던 방송 내용은 윗선의 지시로 인해 상당 부분 편집됐다. 그리고 그 빈 시간은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런 수정 과정만 3차례. 방송 시간도 평소보다 축소됐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윗선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일까? 먼저 전 일본인 가해 병사의 증언이 빠졌다. 中国に出征した日本軍元兵士が証言台に立ちました。昭和18年ですけども作戦に参りました。その時にあるグラフに出兵しました。その時に私の同年兵が一人の若い女性を連れてきました。21、2歳だと思います。それを6人の兵隊でくじ引きを敷いて順番を決めて、そして一人一人その女を返還をいたしました。 그리고 중국 위안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증언도 삭제됐다. 日本軍による性暴力の被害者です。当天你被几位日本兵这个强暴，然后接下来就是我的错，那就半个月2个，半个月后来，半个月15个吧，才。 힘겹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증언을 하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 쓰러질 정도로 힘겹게 떠올린 과거 기억이었지만 방송에서는 편집됐다. 당시 법정에서는 일본의 천황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레이션으로 덮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수정 지시는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방송에 있어서 최종 작업인 내레이션 대본에도 수정 지시가 있었다. 위안부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자 그 부분에 삭제라고 표시해 놓는가 하면 또 다른 대본에는 비즈니스라고 적혀 있다. 위안부를 직업으로 표현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가타 프로듀서는 우연히 입수한 상사의 수정 대본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당시 관방부 장관이었던 아베였다. この部長がですね、実際番組を変える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時に、その台本の最初のページにですね、安倍の名前をカタカナで書いたんですね。でそれは今も残っていますけれども、安倍さんに言われたっていうことをその場で聞いたから安倍っていうふうに書いたんだと思います。 한 신문사 역시 배후 인물 중 한 명으로 아베 신조를 지목했다. NHK의 고위 간부를 불러 방송 수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방송 내용에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私が NHK 側に対して圧力をかけたり、接触をしたということは全くありません。私が呼び捨てたという事実もないんですね。もし、それが事実であるのであればですね、私がいつどこで誰と何を話したかをですね、その方にですね証明してもらいたい。もしそれができないのであればですね、私にはっきりと謝罪をしてもらいたいと。 방송을 본 후 실망과 상처를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 결국 전범 재판을 주관한 시민단체는 NHK 방송국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나가타 프로듀서는 방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심경이 복잡하다고 했다. 一番被害に遭ったのはその番組に出てちゃんと話していたその被害に遭ったハルモニたちですよね。でそのおばあさんたちにやっぱ申し訳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ようになるんです。でおばあさんたちにごめんなさいって私が言えたのは去年ですよ。それぐらい時間がやっぱり必要だったんですね。 재판은 NHK의 책임 유무에 집중됐다. 아베 신조의 편집 개입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다. 朝日新聞のご法事件に、巻き込ま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皆様、私は北朝鮮には圧力をかけますが NHK には圧力をかけておりませんから。 아베 총리는 한 초청 강연에서 군국주의자라는 단어를 농담처럼 던졌다. 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주변국을 자극하는 아슬아슬한 발언들.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国と国との関係においてですね、どちらがから見るかということにおいて、違うわけで、ございます。 작년 12월 말 일부 측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それが本来の日本の姿です。日本を取り戻す。 잇따른 망언과 도발 행위를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 그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떤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또 어떤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걸까? 2003년 한국에 귀화해 독도 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 그는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 의외의 해석을 했다. 그 현재 아베 정권의 성격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아베 신조의 출신이라는 것을 일단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신조의 출신은 야마구치현이고요. 춘주 할아버지 시대부터는 대사이자 정치가로서 상당히 명문의 가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혼슈 남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 야마구치현.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종종 야마구치현 출신이라고 말해왔다. 전문가들은 야마구치현이라는 배경이 아베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곳은 아베 총리의 선거구이기도 하다. 과연 야마구치와 아베는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 것일까? 今まで安倍さんになるまでに山口県っていう県が昔から明治の頃からなんですけどずっと総理大臣多く出してるから安倍さんのおじいさんとかも山口県の出身で大臣だったでしょ。それは岸さんからですからね。岸、安倍晋太郎ね、安倍晋三ですから、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プロの政治家ですよね。本当のプロ。 기시노부스케의 정치 이력은 남다르다. 그는 곧잘 자신이 만주국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왔다고 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상공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태평양 전쟁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된다. A급 전범 7명을 교수형에 처한 미국은 이상하게 기시노부스케를 석방한다. 그리고
A급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총리 자리까지 올라 미국과 군사동맹인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을 불렀다. 기시노부스케는 괴한의 칼에 습격당하기도 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베다. 그는 존경하는 할아버지를 A급 전범이라 부르는 것을 들으며 그 반감으로 보수라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친근해졌다고 말한다. 일본의 평화 헌법을 미국이 만든 불평등한 법이라고 생각한 기시노부스케. 目の黒い間に自主憲法が制定をされ、その憲法をこの体で感じたいと。 아베 총리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은 요시다 쇼인이다. 작년 그의 무덤에 참배했다. 그 아베 총리의 그 정치 신조인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강한 일본을 회복하겠다. 그 뿌리가 역시 요시다 쇼인에 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해요. 메이지 유신의 핵심 멤버였던 다카스기 신사쿠.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명성황 후 시해 배우자로 알려진 이노우에 가오루.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등이 모두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 단 2년 만에 평범한 무사들을 군국주의의 주요 인물로 만든 요시다 쇼인. 그는 자신의 책 유수록에서 일본의 성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제국주의 일본이 실행했던 침략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 야마가타 아리토모부터 카츠라 타로까지 전부 다 육군 그 핵심 부분 오야마 이와오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그 해군은 저 도고 시계놀이부터 전부 다 했어. 이게 사츠마 출신이고 그리고 이게 육군 해군의 분업뿐만 아니라 야마구치현 육군은 한반도 만주 대륙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그 말하자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침략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야마구치현이고 거기에 막대한 자기들의 이권을 갖다가 가지게 된 거죠. 요시다 쇼인은 29살 때 막부의 고관을 암살하려다 발각돼 사형당했다. 묘는 이곳에 있지만 신위는 야스쿠니 신사의 제1호로 안치돼 있다. やっぱり普通通りにこういう形でしょうね。こういう形ね。 아베 총리가 이곳을 찾은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작년 일본 주권의 날 정부 행사에 참여했던 아베 총리. 갑자기 일왕을 향해 만세 삼창을 외쳤다. 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을 위해 제2의 메이지 유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도쿄의 한 극장. 비교적 한산한 낮 시간인데도 매진된 영화가 있다. 바로 8주간 흥행 연속 1위를 달린 영원의 제로라는 영화다. 주인공은 가미카제 특공대.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 해군의 군함에 충돌시키는 이른바 자살 특공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일본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연말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묻는 소감에 대해 감동했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4일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는 바로 이 가미카제의 유품과 편지 등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そうですね、もう本当にそういう政治的なあれもありませんし、我々は純粋にですね、これはやってることなんですね。だから我々は世界教育遺産に値すると確信を持って今申請をしたところなんですね。 미나미 큐슈시의 칠안 특공 평화기념관. 이들은 2년 전부터 등재 신청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관람객의 서명을 받으며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가미카제 특공대의 유서와 편지는 무려 14,000점에 이른다. 이 중에서 본인 이름이 확인된 330석점을 칠안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등재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단연 특공대원들의 유서다. 대원은 대부분 17세 전후의 소년병들.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유서를 쓴 것일까? 우리는 실제 가미카제 특공대원이었던 사람을 수소문 오이타시를 찾았다. 항공연습생 박물관. 마당의 항공기 잔해부터 눈길을 끄는 이곳은 전 특공대원이 직접 사비를 털어 만든 곳이라고 한다. 우리가 만난 대원 카와노 키이치 씨는 20살도 되지 않아 특공대에 지원했다. 대부분의 동료는 현장에서 출격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는 출격 이틀 전 전쟁이 끝나 살아남았다고 한다. あ、これはやっぱ神風って書いてあるんだ。神風、神の風って、神風って書いてあって、これ広丸です。 미국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자살 특공대원 전투기를 대거 출격시켰다. 작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これは人間が一人乗ってですね、特攻隊で突っ込むんです。これ一等班の何が入ってます。爆薬が入ってます。あ、こちら。ほいで一ちぎりこの下にこれぶら下げていくんです。これ白いのが見えるんですよ。白いのは。ほいでこのうち特攻隊員が 誰か一人おるわけです。この人がそうやったらこの敵電に行ってからこの簿記からこれに乗り移るんです。それまではこれも空っぽで行きますから。そしてこれに乗り移ったらこれ切り離します。本当もうこれはもうここにロケットがついてますからもうその推進でまっすぐ行くだけ。 말 그대로 인간 미사일이 된 것이다. 돌아오는 연료도 없었다. 3,800여 명이 특공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この長官と一緒に戦死するのが名誉だと。戦争が終わって攻撃したら、それはもうちゃんと上官知ってますから。そうだから伊江島っていう沖縄の中間点にですね、伊江島っていう島があるんです。そこの岩礁に突っ込ました。岩場に。 自殺行為ですね。それが日本最後の特攻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특공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その国が危機に瀕したときに命を捧げるという人がいなければ実はこの国は成り立っていかない。そういう人たちに尊崇の念を表す。それを否定してしまっては根本が崩れてしまうんです。その根本が崩れれば結果としてですね、 この国の企業も成り立っていかないという、当たり前の理屈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あります。ずっと靖国の参拝を続けておられます。 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아베 총리. 그가 생각한 국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아베 총리는 지금 헌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교전권과 군대를 가질 수 없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의 내용 때문이다.
이 헌법 구조를 개정하여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최근 헌법 개정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우경화 행보는 주변 국가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日本は戦争をする国になるんじゃなくて、国際社会でもっと国際の社会の平和とか安定に寄与貢献できる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だけのことなんです。安倍総理が確かに靖国神社に参拝したと、それから集団的自衛権の問題、憲法改正の問題、こういったものに言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心配される方がおられますけども、私なんかはそばで見てて、その日本が昔のような国になるという可能性は 300% ないです。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일본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베 정권이 현명하다면 현실주의적인 안보 정책을 취하면서도 그러한 야스쿠니 참배로 대표되는 그 역사인식의 문제, 전후 질서에 도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상대방이나 국제사회가 오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역사인식의 문제, 전후체제의 질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변국의 반발을 사는 우경화에도 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른바 아베노믹스 때문이었다. 핵심은 양적 완화. 그야말로 돈을 잔뜩 풀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돌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커졌다. 최근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치마 길이를 줄이겠다는 걸그룹도 등장했다.ちなみにですね、就任から1年経ちますと、今までですと大体政権の支持率は大きく下がるんです。ところが安倍内閣は全然ほとんど下がってないんです。ですから依然として国民からよくやってるという評価を受け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 얼마 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아베가 지지하던 마스조의 요이치가 당선되며 그야말로 아베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自分はその方向性をあんまり出さないというのはこの1年間だったんですけど、先ほど言ったように年末に靖国に行って、そしてその後に沖縄の問題も片付け、さらにオリンピック、東京都知事選とこういうふうに両方とも成果を得てからは自分自身もある程度発信していくと。一番怖いのは自分自身ですよね。安倍総理がここは得意だというところで調子に乗ると失敗すると。例えば憲法改正っていうのを狙ってたんですけど、前の政権から。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어디세요? 그 주택 전시관 사이 정도에 있는 주차장에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올라갈게요. 네네네. 지난 1월 강추위 속에서 접선하듯이 만난 제보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PD 수첩을 찾은 그는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을 알아야 될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건 역사부터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분을 감춘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세월.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해외 공작을 진행했던 해외 공작관입니다.
혹시 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거는 제가 활동하던 당시에 받았던 표창장입니다. 국정원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해외 공작관이었던 제보자. 그는 주로 일본에서 대공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동포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같이 했던 제 동지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찍어놓은.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일본 사회의 혐한 분위기가 확산되자 그는 교민들과 함께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에 복귀했을 때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최재익 씨 같은 경우는 독도소 전국연대라는 분이 계신 분인데 일본에 가서 직접 그 다케시마 이날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언제 오는지 어떤 루트로 이번에 돌을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우익 단체들도 쫓아다닐 것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정보를 이제 국정원이 주었다는 거죠. 일본 극우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최재익 씨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수십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공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최 씨의 입국 정보가 이들에게 유출된 것.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갔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인 극우단체 간부 센자키 씨. 그에게 정보를 준 곳이 정말 한국의 국정원이었을까? 센자키 씨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혐한을 주도한 극우단체가 설립했다는 일본 제1당. 센자키 씨는 현재 이 당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サタニさんって言われる方がいるんだけど本を書かれてある方なんですけどだって一番許せなかったのは独島守備隊名前何やったっけあれだ前チェジェイクあんなね嘘つきのねゴロつきみたいなやつをね偉そうな顔してねなんでか知らんけどこっちに来たら偉そうな顔してね私たちにこう抗議させないようなだからそれもやっと止まったんですよね。 그들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 公安はかなり、僕らの各県連の、本部長とかなんとかには、担当がついてますからね私にもついてましたしそっちから情報を流すとか流さないじゃなくてあくまで協力関係ですから。 그 민간 활동하신 분들이 일본에 가는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주고 일본 공안기관은 그걸 다시 일본 우익들한테 돌리고 스즈키 노부유키인가? 뭐 그런 말뚝테러 소녀상이 했던 우익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들의 정보들을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일본 공안에게 정보를 넘기고 일본 공안은 극우단체에 넘겨서 독도와 위안부 단체들이 그동안 갖가지 수모를 당해왔던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일본 우익단체를 한국에 초청해 접대한 사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우익 접대하는 거는 정말로 마음이 쓰라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런 우익 인사들이 온 경우에 의전연 차량이 따로 있죠. 승용차가. 그렇죠. 고급 승용차들도 나가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직원도 따라 나가고 필요하면 이제 전문 관광 가이드를 붙이기도 하고 안보 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DMZ라거나 예를 들어 뭐 전쟁 기념관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관한 요구가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식사 접대도 하고 저희는 그냥 식사 조정이라고 외부 조정, 식사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한식을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식당으로 가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제 도저히 한식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취향까지 고려해서 일본 극우 세력을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했다. 지원했죠.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던 일본의 그 우익 인물들이 사쿠라이 요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한 거예요. 그게 국가기본문제연구소예요. 사쿠라이 요시코, 생소한 이름인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심이 돼 만들었다는 우익단체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줄여서 국기련이라는 단체입니다. 국기련, 좀 생소한 편이죠. 네, 저도 국기련이라는 단체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최근 일본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이시는 이 기사인데요. 바로 이 단체에서 한국인들에게 상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상식 당일 그 수상자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가는 대신 화상으로 상을 받게 됐다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진짜 방금 막 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방금 받았죠. 상은 그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뭘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낭독하고 줌으로 수상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상금, 상품, 그다음에 상장 이런 거는 이제는 따로 보낸다고요? 우편으로 배달. 어떤 내용의 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의 많은 그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본 소위 우익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소개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 책을 황의연 대표와 저는 소개했고 국가기본연구소 측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준 겁니다. 국기련에서 출간한 일제징용에 관한 책과 위안부 관련 책을 번역, 출판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이 책에서 제공한 논리였습니다. 강제연행의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내가 강제연행 당했다, 끌려갔다라고 했던 그 주장이 유일한 근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증언이 과연 일관성 있냐 하면 아니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매춘부라는 사람들하고 그때 위안부하고 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가난이 가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강남의 오피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극우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수요 집회 반대 시위도 매주 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께서 오늘 직접 수여를 하셨고, 네. 뭐 파일로트 만년필? 만년필하고 파일로트가 아니라 파일로트 아니야? 이름이 뭔 최고의 만년필. 맞아. 뭐 하여튼 좋은 만년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상금은 합쳐서 1만 달러. 이날 상장과 1만 달러의 상금을 사쿠라이 이사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것보다 이들을 더 감동케 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장이신 사쿠라이 요시코 상은 일본에서도 저명한 언론인 아닙니까? 그분의 그 대단히 발이 넓고 또 그리고 대단한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저와 황의연 대표가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스가 총리와 문부과학상이 두 분이 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전을 저 놀랐어요. 스가 일본 총리가 직접 두 사람에게 축전을 보내왔다는 것. 스가 총리와 각별한 친분을 자랑한다는 국기련의 사쿠라이 이사장.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桜井よしこです。
아베 총리와도 각별해 자신의 개인 방송을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今北朝鮮がこんなに厳しくって国際環境が厳しい時に、自民党でよかった、安倍総理でよかったと本当に頼もしく思います。この外交の局面においてね、今ほど日本が存在感を持ったことって総理過去の歴史で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過去の歴史で見て一番というほど私も傲慢ではないんですが 일본 극우의 마돈나라 불린다는 사쿠라이 요시코. 아베 총리는 그녀의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민간 단체 그리고 우익 정치가들, 그 연구자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아베를 수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 정략적으로 아베 수상을 계속 인터뷰해오고 미디어에서 키워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의 수호신으로 봐야 되겠죠. 아베 총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나선 것도 그녀였습니다. 内閣総理大臣安倍晋三さんをお迎えしております。こんばん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日本においても東大、そして大阪大学、感染研究所でですね、それぞれ開発をしておりまして、早いものではですね、7月に治験が開始でき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じゃあもう本当に間もなく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よろしいわけですね。で次にですね、総理本当にお見受けするところこの辺に白いものが目立ったりご苦労なさ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動きが出てくるというのは 그런데 국기련과 사쿠라이 이사장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진 배경에 한국의 국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일본 내에서 그 언론, 기사, 게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방송 출연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소재가 필요한 거죠. 그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정보원에서 많이 지원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현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취재라거나 뭐 이런 소재들을 많이 제공했고. 2000년대 들어 납북자 문제로 일본 사회가 들끓었을 때 국정원은 국기련에 김현희 등 탈북 인사들을 연결시켜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국기련 인사들이 일본 사회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시오카 치토무입니다. 그는 현재 국기련의 기획위원으로 사쿠라이 이사장과 함께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징용에 관한 역사 왜곡책을 쓴 장본인이기도 한 니시오카 씨. 그는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김정일 정부 내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죠. 저는 세계 12개 나라에서 김정일은 납치를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을 통해 일본 인사를 소개받았다는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탈북자들 보이신들은 국정원 소속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갈 때 같이 갔고 이제 두 번째부터 갈 때는 이제 그냥 그 현지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안내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죠. 장소 비용 뭐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제 소개만 해주고 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정보 같은 건 어떤 내용들? 일본인 납치자. 어떤 사람이 북한을 잡아갖고 어떤 사람은 아닌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궁금증이 너무 큰 거죠. 일본도 이제 그게 그 선도에 굉장히 판세가 같아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당시 국기련에 일본인 납북자 정보를 줬을까? 전 국정원 간부를 통해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남한 정부를 위해서 북한을 깔 수 있는 이런 인식을 하고 정보를 주고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상황으로 시켰어요.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 되어서 저러지만은 그 시절은 그 친한 인물, 그게 이제 니시오카 제일 이제 저기 아니 니시오카 또 뭐가 이제 그 중심 세력에서 이제 밑에서 돈 가지고 자금 받아서
심지어 국정원은 이들을 청사 내부로 초대해 접대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관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청사 안에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북한 정세 브리핑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기련 인사들에게 북한 정세에 관한 고급 정보를 브리핑해줬다는 국정원.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와 정책 분석 역량을 갖춘 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접대는 북한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브리핑에 들어가는 내용은 국가정보원만 입수한 자료가 아니에요. 북한과 관련돼 있는 군, 경찰, 모든 그 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 조직이 입수한 모든 정보를 축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엑기스처럼 뽑아낸 거를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 그 우익 사회에서 격이 다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국정원 덕에 일본 사회에서 격이 다른 우익 단체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그런데 이후 이들의 행보는 국정원이 기대한 친한 세력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慰安婦が制度例ではないと、交渉制度の一環だったということを言って街頭に出てくる人たちがどんどん増えているというのは希望ですよね。多くの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の左翼の学者たちが向こう側にいる。だからラムザーヤさんが非常に苦労してるわけですね。この意味においてね、我が国はやっぱりもっと広報しなきゃいけない。 이들은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간 금요일이라는 잡지사의 대표 우에무라 씨도 그들에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という記事を書いたのが、1991年の8月11日でした。 그는 김학순 씨의 기사를 통해 위안부의 실체를 최초로 일본 사회에 알렸습니다. 강제로 가서 그런 거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고 했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엄연히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だからその当時はそんな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が、私の記事が出てだから23年後ですか、2014年になって、激しいバッシングが始まりました。 국기련에서 우에무라 씨의 기사를 날조된 기사로 매도했고 그로 인해 극우의 공격이 쏟아졌다는 것. でその記事が出たことによって激しい上村バッシングが起きるんですね。上村を雇ったら良くない反対だみたいな捏造記者を雇うなみたいな。それでもう大学は頭抱えて上村さん大学には来ないでくれというふうな話に。 그를 향한 협박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었던 딸은 극우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국기련의 사쿠라이 이사장과 니시오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에무라 씨. 裁判の過程で西岡さんのこういう問題が言ってることの根拠が間違ってるということは証言でも分かりました。桜井さんも間違ってるというのを法廷で認めました。通常の裁判では勝つんですけど負けてしまいました。それはなぜなんでしょう。それを私が聞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一つには日本の裁判所司法がですね非常に右傾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と、当時安倍政権でしたから安倍政権への忖度というのも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 사쿠라이 이사장이 매주 금요일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 방송의 단골 출연자인 니시오카 씨 못지않게 자주 출연한다는 또 한 사람. そしていつものように、統一日報論説士官の本ヒョンさんです。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객원연구원인 홍영 씨 역시 국기련의 핵심 멤버입니다. これから
韓国ムン・ジェイン政権は一体何をすると思いますか？これは中国共産党と組んで、韓国もそういう全体主義の方に自分たちが夢見る、描いてきた社会主義全体主義、そちらに走っていくんですね。そのためにはもう実は憲法改正もいらないんです。ムン・ジェインは共産主義者ですね。ムン・ジェインは誰のスパイなのかですね。朝鮮労働党のスパイ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プラス中国共産党のスパイだと思い、今問題になるのはまさに中国共産党のために彼は尽くしてるんですね。 홍영,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취재를 계속 넓혀가는 중에 그에 관한 놀라운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알아본 바로는 이북 출신의 육사 졸업했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 10기로 정규 10기로 입사를 했고 주로 해외 파티에서만 주로 쭉 근무를 했던 분이고 이제 일본에서 주로 쭉 뭐 근무하고 활동하고 이러면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가진 분이라고 보고 전직 국정원 간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영 씨 이걸 모르면은 해외 파트에서 국정원 직원이라고 할 수 없죠. 시도 조금만 하고 월남전도 갔다 오고 그 양반은 딱 때려잡자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때려 부수기에 최선봉에서 서서 일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자기 신념에서 뭐 사는지 아니면 그 일본 군들이 뭐 경제적 지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조를 얘기하더라고요. 국정원에서 파견돼 주일 대사관 공사로도 근무했다는 홍영 씨. 그가 가진 외교관 타이틀과 북한 관련 정보는 국기련에서 그를 영입한 배경이 됐을 것입니다. 국정원을 퇴직하고 일본의 우익단체에 들어가 있는 육사 출신 선배들한테 공작 자금을 주고 그 공작 자금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작금은 얼마 정도가? 그게 공작금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처럼 그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있었고 공작 사업비가 있었어요. 개인 본인한테 아마 매달 몇백만 원 수준의 그 기본급여에 해당되는 돈이 나갔고 공작 사업비는 꽤 X 단위가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좌이체는 절대 없고 현금이 돼요. 모든 저쪽 그 집행은 현금 보통 이제 만나면은 이렇게 이런 미실에서 만나요. 일심하면서 저녁 먹고 돈도 주고 사업방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고 그럼 또 알아서 해주고 그 결과 받아서 서울에 또 가. 퇴직한 홍영 씨에게 국정원이 공작금까지 지원하며 맡긴 일은 2012년 대선 관련 여론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재외 동포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첫 대선. 홍 씨와 국기련은 각종 강연, 미디어를 통해 좌파 후보를 비방하고 보수 정권의 재탄생을 위한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私は2017年の末に、12月に次の選挙があるんですが、私はその前に間違いなく、北が核ミサイルの実戦配備を宣言すると思います。そうしたら韓国はどうしますか？全てが動乱になるんですね。動乱になる。そうです。熱い戦いになる。戦争になるってことですか？カオス状況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混乱に。帝大教は、そもそもキム・イルソン主義者、キム・イルソン主義、主体派ですね。主体派。慰安婦のことに関してはこのことはもう終わっていることだし強制連行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関係として明らかなんですね。にもかかわらずなぜ言い続けるのかここのところが私たちは理解できない。当然そうだと私は思います。私も納得がいきませんから。先生もいかない。もちろん私も納得がいきます。 그렇다면 국정원과 국기련이 손을 잡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는 이제 북한의 위협론에 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 내에서 진보 정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겠죠. 한국이 점점 진보 정권이 되고 남북 평화 공존을 하게 되면 일본의 보수 우익의 정치의 토대라는 것은 북한 위협론 속에서 한반도 위기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데 남북이 공존을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의 보수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당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소녀상 문제 해결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で日本政府がやることは、10億円を支払うということで、それ以外は何もやらない。それから、再発防止措置もやらないわけですし、逆にですね、韓国政府の側に慰安婦像の撤去に関する、努力義務みたいなものを課すというような結果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すので、日本政府としては、特に韓国側に何も約束をせずに全て解決したことにしたという点で、彼らは大きな成果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思います。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으로 조롱소리 조금도 없고 누구는 몰라주는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모르고 당신네들끼리 다 깨물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괜찮아.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려는 정부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뿐인 위안부 합의에도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 회의할 때는 위안부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그게 금지돼 있어서 TF 모여 이렇게 하면 현장으로 모여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그 업무에서는 배제가 됐고 간간히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그 협의들이 이루어지니까 제보자는 이 일에서 배제됐고 대신 황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관실 박직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사카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감사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불려간 곳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비좁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둔 채 계속 하얀 벽만 바라보게 했다는 감사관. 하얀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감사는 3일 동안 계속됐고 급기야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나가는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그 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해리성 장애라는 병까지 얻은 제보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는 짚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병기 원장님이죠. 이병기 원장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많은 직원들이 보고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원세훈 원장 시절에 부적절하게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해외 정보 영역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일 관계의 근본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본 측이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가 병을 얻어 국정원을 나오기 전 그의 상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놈이 하도 꽥꽥거려서 확 밟아 놓으려고 그런 건데 이 새끼가 발라당 다 빠져버렸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한마디라도 다시 나가면 가만 안 둔단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미 많은 피해를 당하고 돌아가셨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시절을 겪지 않았던 자들이 함부로 합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내줄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일에 국가조직이 동원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라와 그런 조직을 나중에 누군가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 줄 남기고 싶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